안녕하세요. 메가랜드의 공공조달관리사 강의를 진행하게 된 방우석 행정사입니다. 저는 실제로 서울 광진구 행정사 사무소를 개업해서 6년차 행정사 현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인데요. 주요 업무는 공공조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 업무를 위주로 6년간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많고요. 특히나 저와 업무를 맡겨서 진행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 업무를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떠한 절차를 하는데 서류를 무엇을 내라라고 하는데 그 서류를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달 관리사라는 자격증 자체가 생긴 배경도 수요기관, 흔히 공공기관이라고 불리우는 수요기관 내부에 조달 업무를 하는 업무 실무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조달 업무를 현업에서 하고 있는 조달 업체들 같은 경우에 조달 업무가 힘들다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공공조달 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 왔고요. 그리고 작년에 25년 3월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최종 의결되면서 공공조달관리사라는 자격시험제도가 올해 첫 회 1회로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주관은 조달청에서 하고요. 시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되어 있고요. 2차는 주관식 필답식이라고 해서 서술, 논술하는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조달관리사는 응시 자격에 제약이 따로 없습니다. 일부 기술 자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일정 정도의 경력을 충족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앞서서 예를 들어 기능사를 따고 몇 년 이상, 산업기사를 따고 몇 년 이상,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공공조달관리사는 이런 제약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고요. 무엇보다 올해 첫 해 시행되는 것만큼 올해가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을 딸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중에서 1차 필기시험 과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과목은 객관식 80문항에 과목 수는 총 3과목입니다. 그래서 과목 중에서 첫 번째 과목이 공공조달의 이해고요. 그리고 공공조달 업무의 개요와 그리고 법, 제도, 일반 사항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과목은 30문항입니다. 객관식이고요. 그러면 공공조달의 이해라는 과목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전체적으로 큰 목차 위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조달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공공조달 전반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이고요. 두 번째 2장은 공공조달의 원칙,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조달을 할 것이냐라는 내용이고요. 3장 전자조달 시스템의 이해, 이 부분은 그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IT, 컴퓨터 기반한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이 전자조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조달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4장과 5장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4장은 전략적 공공조달이라 그래서 전략적 공공조달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한 업무, 제도들의 개요가 나와 있고요. 5장 전략적 조달을 그러면 제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에서 활용할 것이냐라는 활용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은 공공조달, 법률이 어떻게 어느 법률이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7장은
저 공공조달 법률을 적용을 해서 공공조달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업체 입장에서 뭔가 불합리하다 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쟁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전문 중재원이 중재를 하거나 그로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 소송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공공조달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법 밖에서 그 제도를 악용하는 또는 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오용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당 업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정당하게 업을 하지 않았어. 부정당해 라고 해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페널티 조항들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1과목 공공조달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전체 3과목 중에서 두 번째 과목은 공공조달 계획의 분석입니다. 그 1차 시험 보는 과목 교재 중에서 유일하게 교재 분량이 200페이지대에 달하는 가장 적은 양인데요. 그래서 1차 2과목은 20문항입니다. 그러면 공공조달 계획이라는 거는 주로 어떻게 분석하느냐. 그런데 공공조달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프로세스 자체가 입찰을 붙이고 그리고 누군가 그 입찰에 대해서 합격한 사람, 낙찰자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으로 업무가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과 낙찰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 권의 전체적인 내용과 목차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공공조달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 계획 수립과 그러면 그 세운 계획 수립을 가지고 2장에서는 입찰이라는 거를 실제로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라는 그 방법론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은 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급 업체들이 그 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수요로 하는 그런 물자나 공사나 용역에 대한 공급 계획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입찰 또는 납품권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을지 공급업체 입장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4장 같은 경우에는 조달 요구 응답 및 제안인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입찰이 있으니 참여하세요라고 뭐 설명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입찰에 대해서 그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준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가 뭔가 액션을 취하겠죠. 그래서 조달 요구는 수요기관이 하는 것일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응답, 그 입찰권에 대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응답을 하고 그리고 제안서를 제출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4장까지는 제안서 제출까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5장은 그러면 입찰과 제안서 낸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며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이 5장에서 중요한 거는 낙찰자 결정 방법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입찰 공고를 냈으니 낙찰자를 누구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법령에 의해서 할지 결정하는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에서는 입찰과 제안서를 낸 걸 토대로 평가하고 그리고 최종 낙찰자로 결정한 사람과 결정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에 내용이 중점이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로 좀 전에 1과목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과목에도 리스크 관리 측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절차 그리고 낙찰자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리고 리스크도 보면은 이렇게 단계별 리스크 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요.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공공기관과 조달업체가 단순히 합의 또는 협의를 해서 끝날 수 있는 1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조정이나 중재를 통해서 좀 더 심화되는 2단계가 있을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소송으로 가는 3단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1차 2과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차 세 번째 과목은 공공계약 관리입니다. 마찬가지로
30문항이 출제되고요. 공공계약 관리는 가장 공공조달의 조달 대상물이라고 불리는 게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공공조달에서는 물품, 용역, 공사, 그리고 외자라는 4가지 부분으로 조달 대상물을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공조달관리사 1차 과목에서 외자에 대한 부분은 물론 나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목 또는 아니면 목차 부분에서까지 큰 부분으로 비중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이 지금 3권 물품, 용역, 공사계약 일반 부분에 외자계약에 대한 부분이 일부 나옵니다. 그러면 3권 내용을 보시면 1장은 계약관리, 물품, 용역, 공사라고 하는 조달 대상물에 대한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사후 관리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 통칙 부분이겠죠. 그래서 계약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계약 기간 동안 변경해야 될 부분, 계약 금액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할인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계약 종결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게 1장의 총칙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1장의 총칙은 어느 거에 대한 총칙이냐? 보시는 2장과 3장과 4장, 강론이라고 불릴 수도 있는 물품 계약 관리와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과 공사, 계약에 대한 부분을 총칙, 묶어서 놓은 게 1장, 일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장, 물품 계약 관리는 물품은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 그리고 계약을 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라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 이게 지금 가운데 온점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보면 용역, 엔지니어링 분야 쪽에 내용들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계약이라기 하기보단 용역 다수공급자 계약이라고 한꺼번에 붙여서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3장의 내용은요. 그래서 용역 계약과 다수공급자 계약에 대한 절차와 어떻게 이해갈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3권에서 가장 페이지 비중이 큰 게 공사계약 관리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3권에서 왜 유독 공사계약 관리가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전체 6장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사계약 관리가 무려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할애가 되었느냐? 물론 설명해야 되거나 알려야 될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을 위해서 알아야 될 내용이 많은 부분도 있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요, 그 공공조달에서, 즉 조달청에서 집행한 예산이 연간 200조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대다수, 아니 상당수의 금액이 공사 금액입니다. 왜냐? 철도를 건설한다거나 댐, 항만을 조성한다거나 고속도로를 새로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생각하는 금액 이상으로 상당히 큰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국가 입장에서는 공사 계약을 어떻게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어떻게 사후 관리할 것인지, 요건이 안 되는 업체들은 어떻게 내칠 것이며, 공사를 정해진 그 법령 그리고 정해진 계약 방식대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그 업체들한테 예를 들어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세하고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3권에서는 공사계약 관리 파트가 내용이 가장 방대합니다. 그만큼 이 3과목에서는 공사계약 관리가 출제될 빈도, 문항수가 제일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사계약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설 또는 토목업체가 아닌 업체에 근무하셨거나 그 관련 그 경험들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관리는 외우기가 너무 양이 많아서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 시험 위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딱딱딱 캐치해서 그거는 철저하게 공부하고, 나머지 빈도가 낮거나 아니면 아무리 내가 들여다보고 여러 회독을 반복을 하더라도 익숙해지지 않는 거는 과감히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1차는 객관식 시험이고 만에 하나 내가 자신 없는 과목에서 40점, 41점을 받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커버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굳이 여러 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익혀지지 않는 거에 매달리는 것보단 현명하게 1차 시험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꽈락을 넘되 총점 180점을 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그러면 계약관리 일반 절차와 물품, 용역, 공사에 관련된 부분들 계약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공공조달로 획득한 수요기관에서 획득한 물자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품질관리, 아까 제가 외자라고 말씀드렸죠. 물품, 용역, 공사, 외자라 그랬는데 그게 여기에서 나옵니다. 해외 공공조달 품질관리, 이게 외자입니다. 그래서 외자 물품들은 어떤 경우에 획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은 분량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직접 생산 확인 제도라든지 안전관리 물자, 그 다음에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공공조달 기술력을 인증받은 기술 품질 제품을 어떻게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물품을 등록하고 관리할 것이냐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벤처나라에 물품을 등록하는, 정확히는 상품 등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 교재에서는 벤처 창업 혁신 조달 상품이라고 교재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칭이 바뀌기도 했지만 실무적으로는 벤처 창업 기업 제품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혁신 시제품. 혁신 제품은 어떻게 지정을 하며 지정을 해서 어떻게 혁신장터라는 사이트에 물품을 등록을 하고 조달해서 구현을 해서 어떻게 시범구매 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한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조달 물품, 물품을 등록하는 업체들 경우에 우수조달 물품을 최고봉,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수조달 물품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품 관련해서는. 그래서 우수조달 물품으로 지정이 되면 막강한 혜택이 있고요. 그런 만큼 우수조달 물품 지정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제1, 제2, 제3 과목에 대한 목차와 그 시험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그러면 1차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수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1차 시험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 공공조달관리사가 첫 회 시행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존의 교재도 없고 기출문제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산하 공공조달역량개발원, 예전에는 그 명칭이 변경되기 전에는 조달교육원이었습니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에서 발간된 표준교재 총 4권으로 되어 있고요. 필기시험용 3권, 객관식, 실기시험 1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소개되지 않은 법령이나 각종 행정규칙, 조달청 관련한 법령들도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재에서 100% 나온다라고 과신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관련 법령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랜드에서는 1차 시험에 대해서 법령 그리고 제도 위주로 이론을 압축 요약해서 다 회독, 여러 번 반복하고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현장에서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무엇보다 법령을 반복 숙달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1차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서 시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정답, 오답에 대한 부분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법령 위주로 시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특히나 공공조달 업무 관련해서는 공공계약 법령이라서 법령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에는 법령 위주로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익혀서 내가 시험장에서 익숙하게 만드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차 시험에 대해서 시험 방식을 고려하시면 1차 객관식인데 CBT로 이루어집니다. 컴퓨터 화면상에서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차 교재 중에도 원가 계산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실제로 1차 시험은 CBT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화면상에 내가 계산할 수 없겠죠. 단순한 암산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럴 바에야 오히려 법령에 대한 문제를 묻게 되는 확률이 더 높을 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차는 무엇보다 법령. 강조드립니다. 1차는 무엇보다 법령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공사계약이나 원가계산 등은 어렵다면 우리가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 그리고 꽈락만 면하면 총점 180점 이상이면 합격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과목은 내가 다른 과목을 점수 더 맞겠다라고 해서 선택과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공조달이라는 업무는 전체적인 큰 흐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우리가 그런 물자, 물품 용역 공사 등을 공공기관이 획득하는데 그 대상 업체들은 몇 개나 있고 돈은 얼마가 들고 원가는 얼마고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국가에서 10,000원에 사주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하고요. 계획을 세워서 시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입찰을 붙입니다. 수요기관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낙찰자를 결정했으니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으니 계약이 완료가 되고 종결이 되는데 여기에는 사후 계약 관리에 대한 부분도 포함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 부분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키포인트입니다. 왜냐? 공공조달이라는 거는 계획을 세워서 시장 조사를 하고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계약 상대자로 할지 입찰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낙찰자를 결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완료한 후에 사후관리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요 밑에 보시면 공공조달은 조달 업무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입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우린 입찰 아닌데? 물품 등록해갖고 그냥 납품하는 건데 그것도 입찰입니다. 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물품을 등록하는 것을 다수공급자 계약, 마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스에 그 계약을 허용하는 공고문이 다수공급자 계약 구매 입찰 공고라는 문서입니다. 즉 단순한 의미의 입찰도 입찰이라고 부르지만 이렇게 계약을 해서 물품을 등록을 하는 것도 입찰이라고 표현합니다. 조달청은.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조달 대상물이라고 하는 수요 물자,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부분들을 획득하는 과정을 입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공공조달은 입찰로 시작해서 입찰로 끝나는데 그거를 어떻게 어느 단계로 진행한다? 이겁니다. 공공조달의 흐름. 따라서 이 내용을 기반으로 1차와 2차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 큰 틀을 이해하고 있다면 2차 시험에 백지답안지 내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제가 메가랜드에서 향후에 이 강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시험 1회인 만큼 걱정과 기대가 많으실 겁니다. 1회인 만큼 잘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내시고 12월 달에 공공조달관리사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